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린다면 경제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8년 1개월 만에 4%를 넘어서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 50%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각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죠.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리게 된다면 경제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며 당분간 5%대의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정부는 3조 1천억 원 상당의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밥상 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의 수단을 동원해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며 추가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4%도 돌파하며 예금과 대출 금리 간 격차인 예대 금리 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지표 금리와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연내 기준금리 2.5%가 전망되고 있어 대출 차주들은 한숨만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8년 만에 4%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2년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오른 연 4.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3월 이래 8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4%에서 3.90%로 오르며 2013년 3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한 달 사이 0.16%포인트나 뛰며 0.62%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표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일부 은행이 저신용차주 비중을 확대한 영향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예대금리 차는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2.35%로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0.08%포인트 상승한 반면 소신금리는 0.0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금리도 연말까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리츠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츠 시장 더욱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부진한 증시 상황에서도 리츠주의 수익률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부터 어제까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17.9%, 이리치코크랩은 14.1%, 신한서부 T&D 리츠는 14.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거래된 18개의 상장 리츠 중 4종목을 제외하곤 모두 오름세를 보였으며 평균 상승률은 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10.34%,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4.27%의 하락률을 기록한 데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리츠가 주목받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어 국내외 증시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리츠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운용 중인 리츠 전체 배당 수익률은 평균 6.2%, 상장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7.7%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리츠 상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가총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리츠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오늘 상장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를 포함해 리츠 시가총액은 약 8조 6천억 원으로 올해 5개에서 6개의 리츠가 계획대로 추가 상장한다면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돌며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가 5천 원이었던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공모가보다 15% 높은 5,75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 대비 4.52% 오른 6,01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마스턴 투자운용의 첫 공모 상장 리츠로 현재 프랑스 아마존 물류센터, 인천 항동 스마트 물류센터, 프랑스 크리스팔타크 등의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IPO 침체기 속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올해 상장 리츠 중 최고 경쟁률인 1,17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한 건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전세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 약 25만 8천 건 가운데 월세는 약 13만 건으로 50.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월세 거래 건수는 전달과 비교해 5.2%,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건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중도 함께 확대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땅 금리 인상으로 비싸진 대출이자 대신 차라리 월세를 택하는 경우도 늘어난 걸로 풀이됩니다. 그간의 월세 가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계약의 체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 3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세입자들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모처럼 재계약 기회를 맞는 집주인들은 이때 4년간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높아진 전셋값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성적에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큰 형님격인 현대건설이 크게 앞서고 있고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한 해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현대건설이 다른 건설사를 따돌리고 큰 격차로 도시정비 수주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6건을 따냈습니다. 누적 수주액은 약 4조 9,584억 원으로 벌써 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이달 광주 서구 광천동 재개발 수주가 다른 회사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광천동 재개발 공사 금액은 1조 7,660억 원 규모로 다른 건설사의 한 해 수주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상반기가 아직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5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기록한 현대건설은 하반기까지 이 기세를 몰아 지난해 역대 최대 수주 기록인 5조 5,499억 원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들 가운데 GS건설이 약 1조 9천억 원으로 상반기 수주 순위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고 롯데건설이 약 1조 1천억 원, DLENC가 8,600억 원,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약 8,100억 원 등 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수주 소식이 없었던 대우건설은 어제 신길우성 2차 우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해 올해 마수거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3,100억 원으로 신길동 일대에 1,217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이어져 온 수주 부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수주는 늦은 감이 있지만 대우건설은 남은 상반 기간까지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대우건설은 다음 달 시공사 선정 총회 발표 예정 구역 중 서초 안암아파트, 대전 도마변동 13구역 재개발 등 6개 프로젝트에 입찰해 시공권 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건설 현장을 멈추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각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법안 내용에 대해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시사하며 시장에 큰 반향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도사리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강조는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광주 붕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산업 전반에 걸친 고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 건설사 등 현장 관련 기업들은 안전대책 강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안전한 현장만을 찾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전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는 회사 대표자를 바꾸어 눈가림을 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의 변화는요. 중소건설사들의 대표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하지 않고 제3자를 내세워서 대표자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 안전성이 높은 물건만 시공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위험성이 높은 건축 현장들은 오히려 서로 꺼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건설 현장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기업들이 안전대책 강구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성평가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의 부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준비가 가능했고 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 등 기관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저촉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문제는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50인 이하 중소 현장입니다. 적은 공사 대금으로 시작해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충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 충원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시망이 많은 큰 현장과 비교해 작은 현장들의 사고 위험성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원청업자가 공사를 도급할 경우에 대금을 주지 못해서 또는 가격을 너무 깎아서 적정한 인원이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도급업자도 또 다시 재도급을 주면서 다시 그 금액을 줄여서 도급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 공사하는 그 회사는 적은 돈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서 제외되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가장 위험한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 여력이 가능한 반면 중소업체들은 인건비와 자재가 급등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 현상을 탈출하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이하의 소형 현장은 미비한 안전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시공사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했는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작업 환경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안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사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성력이 판단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관련 사례의 누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산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일종의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산업안전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다 동의하고 목적에 아무런 논쟁이 있을 수 없지만 그 방법론이 적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일부에선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조직 개편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 현장 사고 소식. 무더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건설 현장 내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공항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이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면세점 업계는 경영난이 여전한 만큼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감면 정책이 끝이 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임대료 50%를 적용해왔던 상황. 국토부는 작년 12월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며 올해 6월까지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공항공사와 면세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감면 종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공사의 수익성 악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올해 1분기 신라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봤을 정도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각각 753억 원, 21억 원, 14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낸 신라 면세점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70%나 줄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가 높아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입니다. 최근 엔데믹 분위기에도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중국 봉쇄로 보따리상마저 줄며 지난달 면세점 매출은 17% 감소해 한 달 만에 회복세가 꺾였습니다. 정부의 감면 정책이 종료되면 면세업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3사가 임대료로 내야 하는 금액은 월 1,000억 원대로 연간 조 단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 당장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면세업계는 임대료 감면 연장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삼성전자가 16년 연속 TV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특별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일석2Q 기획전에서는 최대 160만 원 상당의 추가 할인을 포함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아울러 고객 참여 이벤트도 함께 실시합니다. 인기 이모티콘 작가 꿀비어 협업회 제작한 16년 연속 1위 스토리를 담은 웹툰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선착순으로 무료 이모티콘을 지급합니다. 또 삼성TV 사용 후기를 올리면 더 프리스타일을 포함해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더 많은 고객들에게 삼성TV를 최고의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를 활용한 상설 미디어 아트 전시 플랫폼을 조성했습니다. LG전자는 DDP 살림터 1층에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 8대를 이어붙여 가로 4.9m, 세로 1.6m 규모의 대형 비디오 월을 만들었습니다. 첫 전시로는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래픽 아나돌과 장서원 작가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투명 올레드는 백라이트 없이 화소 하나하나가 빛을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면과 화면 너머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 관람객들에겐 기존에 없던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기업 범한 퓨어셀이 코스닥 상장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수소 생태계 영역 확장에 나서 2030년 매출 4천억 원을 이루겠다는 포부인데요. IPO 혹한기를 딛고 흥행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범한 퓨어셀이 오는 6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공모자금은 연료전지 생산시설 증설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선박과 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전 사이클로 연료전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포부입니다.
수소기업으로서 스택에 대한 원천 기술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시스템에 대한 기술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 수소 연료전지 시장이 선박이라든지 또 이런 모빌리티 시장이 커질 거로 보고 공장을 정설하고 또 생산 캐파를 늘리는 시설 투자에다가 집중을 해서 아주 세계적인 수소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 범한퓨어셀은 조선기자재 전문기업인 범한산업이 2019년 수소연료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현재 잠수함과 건물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고 수소 충전소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지멘스가 독점하던 잠수함용 연료전지 시장을 개척해 성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적을 통해 알짜 기업 면모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범한퓨어셀은 지난해 매출 461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24% 증가한 수치인데 올해는 매출 600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주 매출 비중 없이 100% 신주로 진행된다는 점과 수소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흥행 포인트로 꼽힙니다. 특히 상장 철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증시 부진으로 IPO 시장이 얼어붙으며 SK쉴더스 등이 상장 철회를 선택했지만 범한퓨어셀은 수소 시장 확대에 앞선 지금이 상장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범한퓨어셀의 공모희망가는 32,200원에서 4만 원, 공모예정 금액은 최대 854억 원으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2,823억 원에서 3,507억 원입니다. 오는 8일에서 9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후 6월 17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 지방 선거일인 내일도 여름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 투표를 하시기보다는 선선한 이른 시간이나 늦은 오후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데요. 일부 동쪽과 충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강원 영동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순간 풍속 55km의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 29도, 대전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겠고 영동은 차차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과 속초 2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 30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의 하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흐리겠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주말부터는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